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4%와 3%대 반등을 했지만 생각보다 지수 전체의 반등 크기는 작았고 유럽도 반등이 약했으나 나스닥만큼은 2%의 강력한 반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반등? 아니죠. 신고가 갱신이죠. 지수별로 명암이 엇갈리는 시장, 올해도 매니피션트 7이 해가 되는 것일까요? 시장이 쏠림 현상에 대한 배경,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이야기해봅니다. 참고로 이번 주도 제가 영상을 제대로 올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 네이버 보시면 네이버 이 검색창에다가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이렇게 치면 여기에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여기 돋보기에 그 검색을 누르시고 델타원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렇게 델타원 글로벌 매크로 트레이딩이라는 채널이 있어요. 여기 이제 당일이 스크립트를 이제 매일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여기 영상이 만약 안 올란다 그러면 해당 채널 링크를 이렇게 딱 클릭하셔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이 채널 링크 제가 영상 더보기란에 남겨놓을게요. 물론 멤버십 회원 대상으로는 스크립트를 매일 업로드하고 있어요. 혹여 제가 업로드 못한다면 감마 회원이나 델타 등급 회원 모두 미국 세션에서 장중 실시간 코멘트를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하고 있으니까 멤버십 가입도 적극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디스클레이머 하나 넣어야 되겠네요. 이 트레이딩은 각자의 역량과 판단에 따라 하셔야 됩니다. 시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아시아 세션 리뷰 들어갑니다. 우리 증시는 갭 상승 출발 후 하루 종일 333.5포인트를 중심으로 등락을 보였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두 가지 의미 있는 흐름이 있었죠. 첫 번째는 지난 1월 9일 이후로 증가했던 약 2만 계약의 선물 미결제약정이 모두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만 선물 미결제약정이 또 8,773계약 감소를 했어요. 이제 3월 선물이 미결제약정 수준은 25만 9천 계약에 불과한데 이거는 지난 12월 20일부터 강력한 베이시스 고평가 그리고 그와 함께 지수를 폭주시키는 듯이 들어올렸던 매수세가 완전히 빠져나갔음을 의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당일 선물 매매는 순매도 3,650계약을 기록했어요. 자, 오늘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각각 4,800억, 1,680억 매수했는데 며칠 전에 현선물 동반 매도가 2조 나온 거 기억하시죠? 최소한 현물만이라도 일단 언더슈팅이라고 보고 잽싸게 담은 걸까요? 물론 덕분에 이 종목은 바닥에서 급반등하는 양봉이 이틀 연속 나왔는데 이 트레이드의 관점에서 보면 하루 정도는 더 반등이 나올 수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 시장은 추세 상승으로의 전환은 멀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여전히 종합주가지수 2,500선 이하에서는 레벨 다운을 할지언정 저가 매수와 청산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는데,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난 12월 중순부터 1월 초까지는 콜옵션 프리미엄이 날뛰던 시절이에요. 그러나 1월 중순 이후로 시장이 계속 밀린데도 콜옵션 고평가 현상이 여전했거든요. 이게 해외 시장과 우리 시장의 괴리가 커지면서 콜옵션 매수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월 17일에 시장이 이틀 연속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콜옵션 고평가가 사라지고 풋옵션 고평가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롤링다운 헤지가 극의 가격이 풋옵션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풋클래스 골고루 옵션 스마일 현상이 일어났죠. 이것은 이것은 이번 2월물 옵션에서 콜 클래스도 풋 클래스도 모두 양쪽으로 다 고평가가 일어났기 때문에 마켓메이커 입장에서는 지수가 이 구간에서는 반등을 하던 추가 하락을 하든 크게만 더 움직이지 않으면 추가로 해지를 할 필요성이 줄어들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되면 지수는 레벨 다운된 상태에서 박스를 그릴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삼성전자가 연속해서 반등한다 하더라도 다시 종합주가 지수가 350, 360 가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선물 지수로네요. 그러니까 종합주가 지수 2600, 2700 가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선물 베이시스는 이제 다시 이론 베이시스 수준으로 붙었고요. 미결제약정도 텅텅 비어서 지금 어디로든 방향성을 잡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여전히 우리 시장 변동성 지수는 해외 시장의 변동성 대비 높은 17.7포인트라는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14포인트대, 유럽은 15포인트대죠. 많이 고평가 상태입니다. 방금 마감한 야간 선물이 3포인트 넘게 상승해서 월요일에 우리 증시는 종합주가 지수 2,500선 터치 시도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안착 또는 돌파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 보여요. 지금 글로벌 증시 흐름이 전체 시장을 끌고 올라간 게 아니라 특정 지수나 섹터에 몰리고 있어서 우리 시장이 의미 있는 저점을 형성하고 추세 상승 전환할 만큼 매수세 그런 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영국 증시나 유럽 증시나 또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즉 글로벌 선두주자인 나스닥과 니케이를 빼고는 다들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 MSCI 월드 인덱스라고 해서 그 에퀴라고 하죠. 그 전 세계 주가의 시총을 모은 것을 지수화한 거 있어요. 근데 그거는 신고가를 가고 있는 게 이것도 착시 현상인 게 나스닥이 시총이 워낙 높기 때문이죠. 자,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죠. 갭상승 출발한 증시는 초반 3시간 동안은 의미 없는 등락을 보이다가 옵션 만기 최종 거래를 마치고 나서 눌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건 떠나서 유럽은 현물 기준으로 보면 당일 제법 큰 음봉을 그렸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물론 현물 장마감 후 나스닥 선물이 급등으로 유럽 지수 선물은 당일 눌림폭을 모두 만회하긴 했지만 이러한 반등에도 불구하고 유럽 변동성 선물은 얼마 눌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1월 11일에 변동성 선물이 강력한 바닥을 찍고 나서 살살 올라오기 시작하다가 어제 오늘 연속해서 변동성이 죽었는데 여기서 변동성을 더 죽인다는 것은 시장 참여자들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채권 시장은 연속된 하락세에서 저가 매수가 조금씩 들어오면서 바닥을 형성하기 시작했는데요. 유럽 세션 시작하면서 유로존 장기 채권부터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다가 미국 세션 개장 1시간 전 그 연준이 오스틴 골스비 총재가 지금까지는 상품 가격이나 서비스도 인플레이션이 정상 수준으로 돌아온 것 같은데 아직 좀 주택은 좀 더 봐야 되고 또 혹시라도 인플레이션이 살아난다 그러면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하니까 그나마 좀 반등하던 유로존 장기채권 당일 상승분 모두 반납했고 또 미국 국채는 뭐 신저가를 찍었고요. 이어서 0시에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컨센서스 크게 상회해버렸거든요. 그러자 미국채는 또 신저가를 또 갱신하는 그런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게 이제 오늘 이벤트의 전부였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벤트 나올 게 없으면서 장기 채권은 조심스럽게 반등이 시작됐는데요. 이번 주에 채권 시장이 뭐 장기물, 단기물을 할 것 없이 다 빠졌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 지수, 특히 나스닥이 이렇게 강한 이유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금리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캐시플로우가 탄탄한 매니피션트 세븐들은 버틸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거 작년 3월에도 그 SBB 사태 직전에 나왔던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저는 이런 무적이 논리를 꺼내드는 거 보면 시장은 포모 단계에 들어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채권 시장 하나만 놓고 보면 결국은 5%의 금리를 놓고 올해 상반기까지는 저가 매수, 고가 매도 이게 반복되는 그러니까 변동성을 죽이는 그런 과정이 이어질 것이라 보는데 작년 말 2달간이 이 패닉 바잉이 금리 인하 베팅이었죠. 올해 1월 중순까지 흐름은 금리 인하는 김칫국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나 채권 시장과 통화 시장만 그렇게 움직였고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뭐 지수들 그런 게 있죠. 자, 이런 현상이 왜 있는지는 이따가 미국 세션에서 설명할게요. 자, 통화 시장에서는 달러 인덱스가 중요한 저항선을 맞고 눌리면서 그동안 과하게 눌렸던 페소 그리고 루니 그리고 오지 달러 같은 통화들이 반등을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다 기술적인 반등에 불과하다 보고 다음 주 목요일에는 ECB 금리 결정 그리고 금요일에는 미국 PC 물가 지표 발표되죠. 이때를 기점으로 달러의 1월 추세가 연장될 것인지 아니면 멈춰질 것인지 이 결정될 것 같아요. 상품 시장에서도 과하게 눌렸던 구리가 의미 있는 반등에 성공했고 반면 기름 시장은 유럽 세션에서 브렌트가 79.73달러까지 상승했는데 유럽 마감 후에는 강하게 밀려버렸어요. 오늘 헨리워프 천연가스는 7.18% 하락을 해서 지난 1월 12일에 기록했던 고점에서 이번 주에 순식간에 장대 음봉 한 20 몇 %짜리 맞아버렸죠. 그 멤버십 회원분과의 소통의장에서 이야기 나눈 부분을 이용하면 유가는 지금 3가지 강세 요인과 3가지 약세 요인이 충돌하고 있는데 강세 요인은 주로 단기적인 이슈고 약세 요인은 펀더멘털에 근거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천연가스의 급락 흐름을 보면 사실상 유가도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에너지 프리미엄은 돌려줘야 된다라고 보아요. 텍사스 기름은 거의 한 달 내내 지금 72달러를 중심으로 박스 형성하고 있거든요. 자, 이번 주에 원유 옵션 만기 끝났고 월요일에는 2월물 선물도 만기가 돼요. 이전에는 좀 더 가벼워진 상태로 3월에 추세를 형성하면서 3월물로 유가를 불어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가가 굉장히 오랫동안 수렴 중이에요. 이 수렴을 거듭할수록 향후 발생할 추세의 크기를 키우게 되는데 조금 더 긴 관점에서 보면 작년 9월 유가가 텍사스 기름 기준으로 88달러 고점을 찍고 내려온 동안에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해서 줄어든 게 없어요. 뭐 이스라엘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뭐 중동 그런 분위기가 계속 에스컬레이트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가에 그렇게 상방 압력으로 작용했지만 유가는 계속 눌리고 있거든요. 즉 펀더멘털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88달러에서 꺾이면서 내려오는 그 하락 추세의 지금 그 오른편에 도달했어요. 그러니까 고점이죠. 그래서 다음 주 중반 이후에는 여기를 기준으로 레벨 다운을 하는 그런 심각한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증시는 나스닥 중심으로 폭등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이 강세 이유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트레이더의 관점에서는 특정 ETF에 돈이 몰리고 있는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봐요. 오늘 AMD가 또 7.11%, 브로드컴 5.88, 뭐 엔비디아 4.17% 상승하면서 전부 다 신고가 갱신했거든요.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요. 이들 종목이 상승 각도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잠깐 멀티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EPS 몇 년치를 주가에 반영할지를 고민하면서 업종 평균치에서 할인이나 할증을 해서 목표가도 정하고 그러죠. 자, 근데 주가가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 얘가 강세니까 모멘텀 플레이어 달라붙죠. 또 퀀티 트레이더도 달라붙죠. 그렇게 자금 유입이 되면 또 주가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여요. 그렇게 성과가 잘 나오니까 또 거기에서 자금 유입이 되죠. 자, 이렇게 주가가 강세를 보이면 리서치는 또 어쩔 수 없이 새로운 논리를 만들어서 그 P 밴드를 확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강세인 이유를 정당화하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의 그 PE 밴드는 누가 만들어 놓은 것일까요? 뭐 예를 들면 멀티플 33배, 뭐 40배 이런 것들. 이런 거는 평가 시점 기준으로 최근 몇 년간에 그렇게 움직였으니까 그런 밴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모멘텀 플레이어나 퀀트 플레이어, 퀀트 트레이더, 그리고 그 코로나 키즈 이런 얘네들이 뭐 대량 콜옵션 베팅하는 그런 레버리지가 도움되면서 밴드 하단은 자꾸 제한되고 상단만 확장되고 있어요. 이 브로드컴 같은 주식 보면 저는 완전 이거 코스닥 개별 종목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술적인 3단 상승이 아주 전형을 보여주고 있죠. 메타 같은 주식도 오늘 뭐 누가 주식 사지 않으면 누가 쫓아오기라도 할 듯이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과격한 상승은 의무적으로 주식을 매수해야 되는 그런 자산 배분 펀드의 매수라든지 아니면 ETF의 어떤 그 설정 때문에 들어오는 알고리즘 매수 이런 것 때문에 올라온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 종목의 끝, 그러니까 PE 밴드의 상단은 예측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굳이 예측을 한다면 고가에서 일봉상 도치가 만들어지거나 뭐 큰 음봉이 만들어지는 거 확인돼야 되는데 금요일의 슈팅은 지금 도치가 나오지 않고 바로 되감기는 하락이 나올 수 있을 정도의 강한 상승이 나온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개별 종목을 좀 더 보면 코인베이스는 1월 이후로 계속 조정받고 있죠. 이건 뭐 코스피 차트 아니냐 싶을 정도로 스트레이트로 눌림이 나와서 어제는 살짝 61선 깼다가 올라왔어요. 코인베이스의 상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리가 있었지만 ETF 상장 이슈 나오기 전에 매도가 시작됐고요. 계속 뭐 세론도 뉴스가 나오고 있죠. 이번 CES에서는 AI 그리고 뭐 로봇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갤럭시 S24 그 언팩 행사에서는 온디바이스 AI가 뭐 시용료가 됐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한참 AI 부름 불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딱 음봉을 크게 만 날이 나온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모멘텀이 상승한 주식이 축풍나고요. 이 코인베이스 하락하듯이 나올 것 같아요. 미국 증시가 오늘도 달리면서 글로벌 변동성은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S&P 변동성 선물 2월물은 14.5포인트로 하락했는데 지수가 신고가를 분명히 찍었잖아요. S&P가. 그러나 변동성 선물은 지난 1월 11일에 기록한 14포인트에 비해서 여전히 높은 상태예요. 기술적으로는 S&P 뭐 신고가 갱신 그리고 채널 상단 돌파 그럼 이제 하락 조정이 나오려면 절대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여기서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변동성은 죽지 않을 것 같아요. 즉 지수가 상승하고 있는데 변동성이 안 죽는다는 것은 지금 콜옵션으로 시장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나중에 향후 그 지수가 하락 전환한다 하더라도 변동성은 살아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콜만 죽는 거지 풋이 살아나기에는 지수가 한참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변동성 선물은 쉽게 하단을 깨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야간 선물 상승분을 감안한 반등은 나올 수 있겠는데 종합주가지수 2500선이 안착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장중에 눌림을 주는 것이 차후의 상승에는 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이 1월 조정이 단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만 국한된 게 아니라 프로그램 차익 매도로 인덱스 바스켓 자체가 다 눌려있죠. 작년에 매수 차익 거래가 워낙 높은 베이시스에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3월까지는 웬만큼 강한 선물 매수가 아니고서는 인덱스의 동반 상승이 일어날 수 없죠. 그래도 양 옵션 모두 고평가 현상을 겪었기 때문에 시장은 점진적인 그런 반등장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습니다. 현재 포지션 나스닥 숏, 그리고 변동성 선물 매수분인데, 이 월요일 시장이 바로 하락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 숏은 또 손절하기도 계륵 같은 구간이에요. 따로 손을 대지는 않겠는데, 시황에서 이야기했듯이 지금은 멀티플 확장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숏을 추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이 더 이상 금리 변화도 신경 쓰지 않고 기술 중심으로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 보면 이거 지금 포모가 굉장히 강하게 온 곳이라고 봐요. 어쨌든 나스닥에 의미 있는 음봉인지 도치봉이 생기기 전에는 숏 포지션 늘리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기름 시장에는 다시 숏을 좀 충전할 계획인데요. 금요일 증시가 워낙 강세로 마감한지라 월요일 아시아 세션에서는 어느 정도 유가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월요일과 화요일 구간에 숏 포지션 쌓고 또 주 중반 이후로 유가가 $70 이하로 내려가는 것을 보고 뭉갤 생각입니다. 유가는 펀더멘털이 무게를 이겨내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한 주 동안 참 고생 많으셨고요. 시장이 납득이 안 가는 부분 분명히 있겠지만 수급이 늘 우선하기 때문에 레버리지 관리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